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35편. 금리 인상 끝, 집값 상승.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미국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0.25% 올렸죠.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제 금리 이번에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미국의 그 지방은행들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금융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꼭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전에는 90% 이상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80%대로 그 기대감이 내려갔어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오늘도 그 장 초반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주식시장이 강하게 시작했다가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좀 떨어졌다가 막판에 잠깐 또 리커버리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실 미국 바이든도 그렇고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여자 상원의원도 이제 여러 사람 연판장 써가지고 제롬 파월한테 뭐 레터를 보냈죠. 금리 인상, 금리 내려라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제 제롬 파월도 이제 고집이 있고 뭐 연준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 그래요. 유네니머스 디시전이라고 그러는데 나 꼰팔 때만 그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로 갔죠. 그래서 16년 만에 가장 최고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이제 제롬 파월이 그동안 금리를 올릴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연말에 어디까지 가겠다,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추가로 올리겠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추가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meaningful한 change다.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제롬 파월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이상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가이던스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 있는 체인지다.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금리에 거의 다가갔거나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 내 금리 이번에 인상하는데 좀 봐달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그동안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만 놓고 항상 금리 얘기하다가 이제 미국 은행들이나 여러 가지 신용 경색이 오니까 이제 은행 쪽도 은행의 스트레스 쪽도 이제 보겠구나. 이제 좀 폭넓게 봐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조롱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인플로이먼트 데이터는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아니라 경기에 가장 늦게 오는 후행지수예요. 이게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금방 고용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경기가 좋아지면 첫째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익도 생기고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기업하는 사람 그제서야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었다는 거는 호경기의 결과지 그것이 호경기를 예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경기 뒤에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감원이 된다는 거는 불경기가 온다고 해서 곧바로 감원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불경기가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이익이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인원을 줄이는 거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작년부터 계속 대기업들이 뭐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심지어 뭐 은행들도 뭐 JP 모간이라든가 뭐 다들 골드만삭스는 다 사람 감원하잖아요. 감원이라는 거는 그것을 보고 경기가 나빠지겠구나가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익을 못 내니까 경기가 이미 나빠진 거잖아요. 그 결과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감원이에요. 제일 나중에. 그래서 고용은 모든 경제 지수 중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금리를 결정할 때 그 선행 지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 금리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후행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듯이 뒤를 보면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뒤를 보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조롱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올렸냐?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14개월 만에 10번 올렸어요. 5%. 이게 지난 1980년대 초반에 그 폴 볼커가 그 석유 파동 때 금리를 올렸던 거 이후로는 14개월 10번 가장 많이 올린 거예요. 빨리 많이 올린 거예요. 가장.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금리를 올리고 나면 보통 뭐 6개월, 9개월, 12개월은 1년 정도 걸려서 그 효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효과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은행도 망하고 심지어 그죠? 그 은행 망하는데 기업들이 중소기업 얼마나 많이 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연준이 이제 뭐 고용만 놓고 따진다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뱅크 오브 캐나다는 지금 지난 2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에서 다 홀드했죠. 안 올렸죠.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 팀 맥컬럼이라는 사람이 저 뱅크 오브 캐나다 그 총재 팀 맥컬럼이라는 사람이 제가 좀 별로 너무 이게 올드 패션이고 올드 스쿨이 아니냐 그래서 좀 별로 싫어했는데 이번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Don't just do something. Sit there.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경우에. 그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에브리띵 뭐가 제대로 좀 내려가고 있는 마당에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뭔가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이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괜히 난리를 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려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캐나다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걸 보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forward looking 데이터를 보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forward looking 데이터가 뭔데? forward looking 데이터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는 뭐냐면 시중의 돈 사정이에요. 돈 사정. 쉽게 해서 경기가 더 잘 돌아, 돈이 잘 돈다. 아니 돈이 안 돈다. 돈이 안 돌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사정이 좋으면 경기가 풀리는구나. 벼랑간 돈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경기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일드 커브가 돈 사정, 일드 커브. 그 채권 일드 커브가 보통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 노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단기보다 장기가 이자율이 높은 거, 수익률이 높은 거가 이제 노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플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인버티드 됐다 그래. 근데 지금은 인버트 됐잖아. 인버트 됐다는 거는 그게 지금 불황이라는 거예요. 불황이 온다는 거 뜻하는 거예요. 그럼 불황인데 금리를 올리면 인버트 된 게 더 이렇게 쓰겠죠. 그죠? 금리를 내리면 이 앞에 끝단을 잡고 내리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모니터리 폴리시에서. PMI라든가 제조업 지수, 구매 지수, 아니 빌딩 퍼밋, 주택이라든가 빌딩이나 뭐 빌딩 퍼밋 이러한 것들이 선행 지수고 이걸 본다는 거야. 이걸 보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는데 그게 뱅크 오브 캐나다의 디시전이에요. 제롬 파월은 이거 관심이 없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박살이 났나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 근데 이제 이거는 빌딩 퍼밋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CMHC가 작년도에 그 빌딩 스타트한 거에 대한 자료가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발표가 됐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몬트리올 같은 데는 그 2021년, 이거 2022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예요. 근데 그 전에 2021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는 건데 2021년도 때는 잘 코비드 한창 돼가지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다 파업하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완전 개판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에 대비했을 때 토론토는 전체적으로 7.7% 정도 더 빌딩 스타트 했다. 그런 얘기인데 7.7% 하면 안 되죠. 한 20% 30%더 했어야 되죠. 근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 오히려 20% 줄어들고 코비드 때보다 더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런데
토론토 뭐 딴 건 모르겠고 토론토를 쫙 보면 재밌는 게 7.7% 늘었는데 뭐가 어떻게 늘었냐면 콘도가 뭐 7%대 좀 늘었고, 근데 단독주택은 오히려 8%대 줄었고, 세미도 30 몇 프로 줄었는데 이제 로우 타운하우스 쪽만 42%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콘도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콘도는 늘어나지 않았고, 스타트가 콘도가 좀 너무 비싸서 안 팔리잖아요. 그죠? 안 짓죠. 그럼 빌더들 누가 짓겠어요? 사람들이 다운타운이나 코아에서 콘도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처럼 공간이 많은 거를 선호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택을 선호하지만 주택은 너무 비싸잖아요. 땅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격도 낮으면서 콘도가 아니고 공간이 있는 것들의 선택이 타운하우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쪽으로 빌더가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나마도 이제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작년 초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작년 말일 수도 있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과연 이 프로젝트가 끝까지 순항하면서 클로징까지 갈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두고 봐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코비드 때보다도 별로 많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집에 대한 공급이 2, 3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라는 거를, 공급이 모자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 쪽 굉장히 모자라죠. 그냥 칠 땅이 없어요. 그래서 GT 하우싱 마켓은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타이트했다. 그러니까 매물 부족이고 거래량은 많고, 그래서 굉장히 물건이 모자랐다. 그래서 집값이 3% 정도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게 중요하죠.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모양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멀티플로퍼가 뭐 1개, 2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근데 이것도 멀티플로퍼도 냉탕, 온탕이 있는 게 이제 좀 깨끗하고 나이스하게 해놓은 집들은 오파가 뭐 10개, 15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을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이게 아이캐칭하지 못하는 집들은 오파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집을 팔 때 정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갈고 닦아야 돼. 그냥 다 내 돈이에요, 내 돈. 그게. 집을 판다는 것 자체가 큰 비즈니스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와 모기지도 비싸고 그래서 안 팔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주택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고금리를 업셋한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훨씬 더 많이 몰림으로 해서 시장의 기능으로서 고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미 이제 고금리의 영향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CMHC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공사 플러스 주택은행 합쳐놓은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들인데 이 주택값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캘거리도 날리고, 그런데 무슨 뭐가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항상 이 뒷북치고 딴 얘기하는 사람들, CMHC 애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봉급받고 카나다의 주택 정책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답답하죠.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GTA 평균 가격도 지금 3개월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GTA 평균 가격. 지금 뭐 작년 대비는 마이너스 14%, 작년에 뭐 좋았으니까 14% 되지만 우리가 바닥이 2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3%까지 올라왔잖아요. 마이너스 13%까지.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뭐 반까지 뭐 3분의 1에서 반 정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25% 떨어졌다가 작년 대비 피크에 비해서 17%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뭐 8% 정도 리커버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리커버리 했다 벌써.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한 3개월 동안 그동안 떨어진 거에 3분의 1을 리커버리 한 거예요. 그죠? 뭐 딴 것도 마찬가지.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타운하우스도 그 정도 리커버리 했죠. 이제 콘도도 실제로 콘도는 좀 덜 떨어졌잖아요. 그죠? 피크에서 14%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9.5%니까 한 4.5% 정도 리커버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리커버리 했다. 콘도는 지금 사실은 3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 4월 달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잖아요. 4월 달 들어서 벼랑간 거래량도 늘고 콘도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4월 한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콘도도 지금 갈 것 같은데, 콘도는 일단 전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요즘 전매가 너무 잘 팔려요. 전매도 잘 팔리고 그래가지고 전매 가격도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물건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매가 솔직히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뭐 기존 거보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전매 사는 게 이익이잖아요. 전매 사면 무슨 뭐 사기당하지 않냐, 뭐 이게 불법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매가 지금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도 가격도 올랐고 그래요. 뭐 전월 대비로 보면 이제 뭐 작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파란색이 이제 그 전달 대비에 그 상승이나 하강에 대한 그 레이트가 몇 퍼센트 올라고 내렸냐는 건데, 작년 연초에 계속 내리다가 작년 이제 여름에 계속 좀 보합으로 가다가 올 초에 1월 달부터 벼랑간 확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분위기가, 장시장이.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캐나다도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가 더 많이 나잖아요. 미국이 이제 5%에서 5.25고 캐나다 4.5%니까 0.5에서 0.75 차이가 나면, 그럼 사실은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봤는데, 오늘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캐나다 환율은 뭐 빵빵하게 버티고 잘 있어요. 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금리를 올렸으면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달러 인덱스도 뭐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나 미국의 달러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꼭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그 나라의 돈의 환율이 그 나라 경제의 힘이에요. 심플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좀 힘을 잃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금리가 지금 뭐 20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지난 뭐 연초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 엄청나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의 은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경색이 되고 돈이 타이트하게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돌면서 리세션이 오는 거죠. 돈이 안 돌면 리세션이 온다 그랬잖아요. 리세션이 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설마 아이 뭐 괜찮을 거야, 소프트 랜딩, 뭐 좋은 얘기 다 하고 뭐 괜찮을 거야, 뭐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은 뭐 굉장히 튼튼한데 망하나요? 뭐 여기저기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뭔가 회색 뭔가 그 무서운 게 오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것이 인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다.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좀 완전히 똥 싸지르는 거, 그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계산해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런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솔직히 뭐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더 사고 싶고 더 가고 싶은데, 사실 근거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르니까 좋죠. 팔기 싫고. 그런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더 집어넣기가 찜찜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엉거주춤도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엉거주춤하고 있다. 이럴 때는 현금을 가능한 좀 보수적으로 킵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세이프하다고 봐요. 뭐 베스트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좀 터지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다. 괜히 이런 상황에서 뭐 달러가 약하니까 금이나 특히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forget it.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금에 버금가는 게 캐나다의 부동산이에요. 캐나다의 주택이에요. 캐나다의 주택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훨씬 안전한 거죠. 다른 뭐 미국이나 한국의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토의 부동산은 특수 상황 때문에 굉장히 현금에 버금가는 어떤 그 밸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모기지 레이트가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모기지 리뉴가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리뉴얼 페이퍼를 받으면 깜짝깜짝 놀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물건이 많겠죠. 특히
내 사는 집은 어떻게든 하지만 투자 물건들, 콘도 같은 것들은 많이 물건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새로운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격을 올라가는 거에 나름대로 이제 그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주택 가격,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가 올라갔지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업셋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다. 그래서 주택의 거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연말까지 가격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금리는 올랐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제롬 파월이 자기 입으로 이제 뭐 끝이다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캐나다도 더 올라가지 않을 거고 다른 나라도 눈치 안 볼 거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싸질러 놨던 거에 대한 그 페이백 타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게 잘 정리되면 뭐 우리가 괜찮겠죠.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